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30대 중반으로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한지은이에요. 사랑하고 헤어지면 세상의 모든 이별 노래는 다 내 노래 같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연애할 때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생각하며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린 걸 경험하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과 이혼의 갈림길은 그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라는 말, 부모님 세대에 유행하는 노랫말로 생각했는데요. 연애 5년, 결혼 3년 차에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한 입을 덮고 지냈던 시간이 무색해질 만큼 서류 한 장으로 남이 되는 건 쉽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끝이 이렇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저는 결혼 전에 출판사에서 일했어요. 남편은 대학병원 외과의사로 저와 남편 사이에 접점이 없어서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선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때 남편은 인턴을 막 끝내고 레지던트를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교수직을 목표로 연구나 학회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전 병원 홍보 책자 편집 프로젝트를 맡았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 서로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남편은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성실하면서도 다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 역시 인간다운 면모로 다가오는 남편에게 호감이 갔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 초반엔 시댁에서 살짝 반대가 있었어요. 예상들 하셨겠지만 의사 남편에 비해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 재력을 아시곤 입장을 바꾸셔서 둘만 좋다면 마다할 이유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 번화가에 7층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 예전에 의사와 결혼하려면 열쇠 3개가 필수라는 말 들으신 적 있죠? 집 열쇠, 병원 열쇠, 자동차 열쇠. 그런데 요즘 누가 그런 거 바라나요? 둘이 좋아서 살겠다는데 저흰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우리 정수가 나중에 개원이라도 하게 되면 병원 자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그건 좋네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말들이 조금 거슬리긴 했어요.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건 남편이 교수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거든요.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 시어머니의 욕심은 별개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희야 저희 건물에 장서방이 병원을 차린다면 마다할 이유 없죠. 메디컬 건물 되는 게 모든 건물주들의 꿈이니까요. 그런 제 생각과 다르게 부모님은 호의적이셨어요. 사실 건물주 입장에선 병원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다더라고요. 월세 걱정 없고 건물 이미지 깔끔하고 무엇보다 대부분 병원들은 한번 개원하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거의 노후 자금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를 하며 오갈 수 있는 말이라 가볍게 넘겼죠. 연애 4년 만에 결혼까지 무난하게 이어지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전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했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충분하기도 했지만 내조받길 원하더라고요. 저 역시 어릴 땐 집에 늘 계셨던 엄마가 좋았기에 아이를 생각하면 현모양처가 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아이가 빠르게 생기지 못했어요. 둘 사이 문제도 없고 시집살이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여전히 둘이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러던 중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불평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 저에 대한 건 아니고요.
병원 교수직에 대한 회의였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뭐가? 밑도 끝도 없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무슨 일 있어? 이번에 하는 연구가 잘 안 돼? 연구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요즘 한숨만 푹푹 쉬고 그래. 백날 연구해봤자 선배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교수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고 줄 서기 잘못하는 날엔 그동안 고생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꼴을 벌써 몇 번째 보는 건지. 왜? 지난번 말했던 그 선배? 그래, 그게 내 꼴이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 자리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더군요. 열심히 하면 교수가 보장될 거라고 믿었던 연애할 때와 다르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신이 뒤로 밀려날 거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 같았어요. 자신감을 잃어가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생각보다 교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다는 현실이 저 역시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 댁에 갔다가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 저가 커피숍이 장난이 아니긴 하나보다. 왜? 엄마 아빠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입에 맞는 브랜드라도 찾은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건물에 커피숍 있는 거 너도 알잖아. 그거 이번에 나가게 생겼어. 왜? 설마 주위에 저가 커피숍 생겼다고 그래서 나가는 거야? 왜 아니겠어. 경쟁력에서 밀리니 별 수 있나. 1년 전부터 월세 내는 거 부담된다고 말했거든. 근데 뭐 다른 가게 형평성도 있고 그 가게만 월세 내려줄 수도 없어서 잠자코 있었더니 결국 나가겠대. 그러면서 부모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주위에 공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러다가 임대 안 되느니 차라리 월세를 낮춰야 하나 하고 말이에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이 번화가긴 해도 요즘 공실 비율이 늘어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다시 채워지긴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공백 기간이 없다시피 했지만 이제 몇 달씩 비어있다가 들어오는 일이 흔해졌으니까요. 거기에 내가 병원 차리면 되겠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웬 개원? 당신 교수 포기한 거야? 말했잖아. 대학병원에 계속 있어봤자 교수 아니면 나가린데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는데 계속 있으라고? 나 그 집 못하겠어. 그렇다고 개원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개원한다는 게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의사면 누구나 개원 생각해. 말이 좋아 교수들.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구자금 끌고 오려면 골치 아프고 빚 좋은 개살구더라고. 그럴 바에야 빨리 정신 차려서 내 갈 길 가는 게 낫지. 장모님 장인어른도 내가 병원 차린다고 하면 좋으실 거 아니야.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건물 이미지 올라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지. 안 그래? 낮에 부모님을 만났다가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저녁에 남편한테 무심코 전했는데 갑자기 개원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황당한 저와 다르게 마치 준비한 듯 브리핑을 하는 남편을 보니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뭐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처럼 걱정하셨던 적도 없고 지금 나온 카페가 1층과 2층이 연결되어서 200평 규모라 개원한다면 물리치료실과 구분해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잠시 스쳤거든요. 이미 상가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원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내쫓을 수도 없고 시기를 맞춰야 할 텐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아다리가 착착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우긴 또 어려웠죠. 남편은 어차피 애 낳으면 더 벌어야 하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가장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듯 했고요. 친정 부모님 역시 남편이 교수직을 포기하는 건 안타깝지만 개원한다는 걸
내심 반기는 것 같았죠.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 남편 개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교수의 미련이 없는지 사표를 냈고 개원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우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견적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정보 공유가 활발하다는 남편 말에 저도 함께 개원의 카페에 가입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병원 인테리어는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라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개원 비용 중에서도 인테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견적서 받아왔어. 한번 봐봐. 어디 보자. 평당 500만 원이라고? 그럼 200평이면 10억이 넘는다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저도 몇 군데 대략적인 질문을 해둔 터라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이 정도 금액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개원한 사람들 후기를 보면 평당 200~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거의 2배잖아요. 게다가 200평이면 정말 큰 금액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수억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였죠. 인테리어만 한다면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개원이 인테리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다른 곳을 알아보자고 했죠. 아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다른 데 더 알아보는 게. 다른 데 어디? 혹시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싼 데서 하면 자재 싸구려 쓰거나 다른 데서 삥땅 치는 거야. 일반 가정집이랑 병원은 달라. 항균 처리나 이런 거 신경 써주는 데는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내가 설마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비싼 거 알면서 여기서 하겠다고 했을까 봐? 남편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병원은 위생과 청결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일반 인테리어와는 다르다고 거듭 설명했죠. 특히 수술실이나 처치실 같은 특수공간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지 않아? 개원이 카페 보니까 대부분 200, 300대로 하던데. 피부과도 처치실이 중요하지 않아? 300 초반대 견적받은 거 질문한 거 보니까 다들 비싸다고 다른 데 알아보라던데? 거기서 올라오는 견적은 다 낮춰서 부르는 거야. 원래 잘하는 데는 소개받고 가. 의사들이 생각보다 치사한 구석이 있어서 말야. 나도 선배한테 겨우 물어서 알아낸 거라고. 이런 정보는 잘 안 알려주거든. 이런 건 카페에 물어도 없을걸? 진짜 알짜 정보는 안 알려주려고 하니까. 남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반 상가 인테리어보다 비싼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도 남편 말대로 병원은 일반 집이나 상가와는 다르니까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맡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이 견적을 낸 업체가 남편 선배의 병원을 시공했다는 게 믿음이 갔어요. 그 선배는 서울 강남에서 꽤 큰 규모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원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선배 병원에 자주 자문을 구하러 가는 걸 보면 실력이 있는 분이겠죠. 그 선배님 병원 인테리어 정말 잘 됐다며? 거기도 이 업체에서 한 거야? 맞아. 선배가 특별히 소개해 준 거야. 원래는 이런 정보 잘 안 알려준다고 했잖아. 그래? 그럼 한 번 더 고민해 볼게. 마침 며칠 전에 친구네 집들이에 다녀온 게 생각났어요. 신축 아파트라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시공 과정에서 업체가 자재를 바꿔치기 하고 하자 처리도 제대로 안 해줘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소송까지 가게 생겼다면서 한숨을 쉬던 친구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그 업체 포트폴리오랑 시공 사례 좀 더 보여줘. 그래. 내일 미팅 잡아놨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물어보면 될 거야. 수술실이랑 처치실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고. 결국 남편 말대로 괜히 싼 데서 했다가
뒤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영업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손해일 것 같았어요. 전문성 있는 업체에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나 강남에서 유명한 선배의 병원을 작업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건 그만큼 실력과 노하우가 검증됐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그래, 내일 미팅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자. 근데 계약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데? 아, 그건 걱정 마. 선배가 다 조율해 놨다고 하더라고. 업체랑은 내가 얘기할게.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이 있을 미팅을 기다리며 인테리어 도면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가긴 했지만 개원이 첫 발걸음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죠. 며칠 후 남편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인테리어 미팅도 잘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싶었죠. 사실 친정 부모님 건물이다 보니 계약서 같은 건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꼭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서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건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라도 좋잖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니 새삼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 건물이라고 해서 공짜로 들어가려 하거나 싼 값에 들어가려 하진 않을까 걱정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혹시나 남편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먼저 계약서를 준비해 오다니 역시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계약서를 가져올 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법무법인에 문의도 하고 개원가에서 받은 조언들도 정리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계약서 초안을 만들기 전에 다른 병원들의 계약 사례도 찾아보고 임대차 보호법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니까 교수를 포기하고 개원을 선택한 것도 분명 깊이 고민한 결정이었겠죠. 여기 봐봐. 일반 상가 임대차 계약서랑은 좀 다르게 병원에 특화된 내용을 넣었어. 의료기기 설치나 허가 관련된 부분도 다 포함시켰고 남편은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서도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전문직이라고 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계약서를 받아들고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이제 정말 자기 병원을 갖게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 건물에서 시작하게 된 것도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라 믿었죠. 부모님도 안정적인 임차인을 얻게 되시는 거고 남편도 좋은 위치에서 개원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여보, 계약서 내용 한번 봐줘. 내가 봐도 몇 번 봤는데 당신이 한 번 더 검토해줬으면 해서 혹시 이상한 부분 있나 확인도 하고. 계약서를 펼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증금과 월세 조항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잠깐만, 이게 맞아?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2,500이라고? 세무사랑 상담하고 결정한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보통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만 원대인데 이건 완전 반대잖아.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엄마가 늘 하시는 이야기라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엄마랑 통화했어? 엄마가 이렇게 하자고 하신 거야? 아니, 이건 내가 제안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런 구조는 처음 듣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이게 말이야. 세무사랑 상담을 해봤거든. 가족 간에는 이런 식으로 보증금 낮추고 월세를 높이면 절세에 훨씬 유리하대. 나도 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도 세금 혜택을 받으셔야지. 세금 혜택이라고? 그게 무슨...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 서로 도움되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일반 임차인이랑은 다르게 해야지. 남편은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죠. 그래도 이건 좀 다른 곳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에이, 당신도 참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진짜 가족이지. 서로 윈윈하는 거야. 부모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보여드리게? 내일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려고. 당신이 먼저 보는 거야. 어때? 괜찮지? 이상하게도 남편의 말투에서 어떤 다급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빨리 제 동의를 얻어내려는 것처럼요. 남편이 말하는 대로라면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찾아냈나 싶기도 했고요.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면 남편은 척척 답변해 주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모든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이 나왔죠.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세금 덜 내시고 우리도 초기 자본 부담이 훨씬 적어지잖아. 다들 하는 방식이야. 병원은 다른 업종과 달리 한번 자리 잡으면 몇십 년씩 운영한다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더 이득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미래까지 그려가며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도 언제까지 어머님 아버님 건물에만 있을 순 없잖아. 이렇게 자본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우리 건물도 살 수 있는 거고 그게 부모님 도와드리는 길이기도 하지. 하지만 뭔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절세라.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모를까 이건 뭔가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그래도 부모님한테 먼저 여쭤보는 게. 당신도 참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야. 남편의 말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말한 세무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죠.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남편과 함께 병원 개원 준비 중인데요. 며칠 전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요. 네, 어떤 상담을 받으셨다고요? 제 남편이 장정수 원장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세무 상담을. 세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장정수 원장님이라는 분의 상담 기록이 없는데요. 최근에 병원 개원 상담 관련 건은 몇 건 있었지만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남편이 분명 이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남편이 분명 여기서 상담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면 절세에 유리하다고.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남편에게 들은 내용을 설명하자 세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절대 권해드릴 수 없는 방법이에요. 가족 간 거래는 특히 더 세무당국의 주시 대상이라. 네? 그게 무슨... 예전에는 그런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징세나 가산세를 물을 수 있어요. 특히 의료기관은 더 꼼꼼히 봐요. 세무사는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정상적인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 임대료 책정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증여세는 물론이고 소득세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게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이나 가족 소유 건물의 경우는 더 면밀히 조사하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계약서 작성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아직은. 다행이네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정상 시세대로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남편이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세무사 상담은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였어요.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남편과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우선 남편에겐 계약에 대해선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까진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세무사를 만난 것도 알게 된 사실도 일단은 감추기로 했죠. 이미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왜 갑자기 그래? 어차피 내일 부모님 뵐 때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한테 또 다른 혜택을 주실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먼저 나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 말에 남편은 처음엔 의아해하는 듯 했지만 혜택이란 말에 금세 반색했어요. 혹시 뭔가 이야기라도 있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아니 그냥 내 생각이야. 엄마가 은근 챙겨주시는 스타일이잖아. 남편은 내심 기대가 있었는지 순순히 제 말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본 남편은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왜 이렇게 다급해지는 걸까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집에서 살림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늘 불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의료기기 안내 책자와 견적서들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평소 깔끔한 성격이라 책상이 어질러진 것부터가 이상했는데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같이 고가의 의료장비 견적서들이었는데 가격대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아본 시세의 2배는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한 느낌의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비슷한 장비들의 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여보, 오늘 서재 청소하다가 의료기기 견적서들 봤는데 왜? 이것도 좀 비싼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데도 알아봤어? 남편은 피곤한 듯 소파에 기대 앉으며 당신 또 인테리어처럼 이것도 비싸다고 할 거야? 아니 그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중고도 괜찮은 게 많더라고. 말이 중고지 개원하고 몇 번 안 쓴 것도 있고. 뭐? 중고? 미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개업하고 몇 번 안 썼다는 건 망했다는 거잖아. 재수없게 왜 그런 걸 가져다 쓰냐고. 내가 그렇게 한심한 의사로 보여?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제품이라도 2~3천만 원은 더 저렴한 곳들이 있더라고. 기계를 한두 개 들이는 것도 아닌데 전체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해서. 아 진짜 당신은 왜 이래? 같은 브랜드라도 어디서 만들어졌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싼 건 다 중국산이야. 정교함이 다르다고. 내가 견적받은 건 독일 직수입 제품이라고. 남편은 점점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이건 정식 업체치고는 싼 거야. 비공식 업체라 2~3천 원 더 저렴하게 해준 거라고. 당신은 믿고 따라와 주지도 못할 망정 내가 하는 것보다 왜 다 비싸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대학병원 안 가고 동네 병원 오래 하려면 모두 다 A급으로 해도 부족해. 환자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어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아끼면 몇 억인데 너무 나가는 돈이 커서 그래. 다 빚인데.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개원해서 자리 잡으면 돈 버는 건 금방이야. 게다가 당신 말대로라면 자리 잡을 때까지 장모님이 월세도 감면해 주시는 거 아니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던진 미끼를 남편이 먹이로 삼아 도리어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괜히 말 실수했다가는 일이 더 꼬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처음엔 인테리어 견적이 이상했고 이번엔 의료기기 가격이 이상했어요. 남편 말대로 개원할 때는 돈이 많이 드는 게 당연하다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이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세무사를 만난 후로는 더 의심이 커졌죠.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게 보이는 게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남편과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할수록 남편은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기만 할 테니까요. 게다가 요즘 들어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았죠. 안정적인 가정, 개원에 대한 부담감이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던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은 듯해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갔고 인테리어 계약금을 보낼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견적서를 받았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지만 남편의 강압적인 설득에 제대로 된 이의제기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이미 상세 인테리어 디자인 기간까지 모두 조율된 상태라 계약금만 보내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상황이었어요. 견적을 보고 상세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조율하면서 기간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였죠. 결국 전 계약서를 보내긴 전날 남편이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 최종 사인을 점검한다고 말했을 때 몰래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같이 가겠다고 말했을 때 뭐 하러 그러냐며 계약금이나 늦지 않게 입금하라는 말이 계속 찝찝하게 남았거든요. 하지만 제 모습 그대로는 남편이 백발백중 알아볼 텐데 고민하다가 결국 대학 동창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구였거든요. 마침 미용 납품 업체에서 일하는 수진이가 완벽한 변장을 도와줬죠. 언니, 이 가발이랑 안경 써봐요. 아, 그리고 이 옷도요. 수진이가 커트 단발 가발과 뿔테 안경을 건네며 말했어요. 게다가 제가 늘 즐겨 입던 원피스 스타일과는 정반대인 추리닝까지 준비해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절대 못 알아볼 거예요. 저도 처음엔 언니인 줄 몰랐다니까요. 변장을 마치고 약속한 카페로 향했어요. 혹시나 남편이 제가 앉은 자리 뒤에 앉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카페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다른 테이블에 음료를 몇 잔씩 미리 주문해두고 마치 손님들이 미리 와 있는 것처럼 연출했죠. 혹시 다른 자리에 앉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약속 시간이 되자 남편이 들어왔고 예상대로 자연스럽게 제가 앉은 자리 뒤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죠. 야, 시키는 대로 했지? 조금 더 부풀려도 된다니까. 인테리어 업자로 보이는 남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됐어. 평당 500 불렀던 거 그대로 유지한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야. 와이프가 여기저기 많아 알아봤는지 자꾸 아는 척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남편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소적인 톤이 묻어 있었어요. 돈 벌기 쉬운 줄 아냐? 어쨌든 수고했다. 이따 입금되면 반띵하는 거 맞지? 넌 네 와이프 돈 떼먹고 좋냐? 어차피 그 돈이 그 돈 아냐? 무슨 소리야.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이지. 친정에서 다 대줄 돈인데 뭐. 그 말을 하는 남편 목소리가 어쩐지 즐거워 보였어요. 있는 놈들이 더하다니까. 근데 진짜 안 들통났어? 뭐가 들통나?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인테리어 비용 10억 불렀다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아끼면 좋은 거지. 나는 재수씨가 살뜰한 것 같아서 보기 좋던데. 살뜰해 보여서 견적 부풀려 받으라니까 좋다고 달려들었냐? 나야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진짜 계약금 보낼 때 조심해야 돼.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했어. 와이프가 계좌이체 할 거래.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할 거고. 똑똑한 와이프 만나서 고생이다. 원래 머리 좋은 와이프를 만나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어요. 마치 제 심장을 직접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죠.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수상한 낌새들이 이제야 완벽하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인테리어 업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업체 견적서를 보고 의아했던 순간 다른 업체를 알아보자고 했을 때의 과한 반응, 세무사와의 상담을 속였던 일, 그동안 마음 한구석을 계속 맴돌았던 찝찝한 감각들이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허공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딱딱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고개를 살짝 돌려 창가에 비친 모습을 봤어요. 틀림없는 남편의 얼굴이었죠. 제가 5년을 연애하고 3년을 함께 산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거기 비친 얼굴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연애할 때 다정했던 모습도 결혼하고 나서의 배려심 많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돈에 눈이 멀어 아내 돈을 가로채려는 파렴치한의 모습만이 보였어요. 옆에 있던 수진이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언니, 이제 그만 나가요. 수진이의 손에 이끌려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제 마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복잡하게 만들었죠.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정호의 계약금 입금한 거 맞지?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들렸어요. 왜? 아니, 나 일 때문에 잠깐 다른 데 왔는데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입금이 안 됐다고 하잖아. 현장에 간 인부들은 건물 관리실에서 공사 못하게 막는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죠. 장모님 장인어른은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내가 받지 말라고 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랑 이혼할 거니까 진행할 필요 없잖아. 뭐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망발이야? 망발? 누가 더 망발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난 정신이 아주 말짱해. 오히려 당신 정신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여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장난하지 마. 당장 계약금 보내. 장난? 내가 언제 장난친 적이 있었어? 지금까지 당신이 장난친 거지. 뭐가? 아님, 계속 결혼 생활 하고 싶어? 내 돈 빼먹는 게 그렇게 좋아? 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평당 500에 반은 내 몫이라며. 어제 카페에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얘기했잖아. 순간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당신 설마. 그래, 난 다 봤어. 다 들었고.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건 그저. 설명은 됐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자. 잠깐, 이러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또 내가 뭘 모른다고 말하게? 아니면 어디서 잘못 들은 거라고 말하려고? 내가 바로 뒷자리에서 똑똑히 들었어. 무슨 말을 들으라고? 인테리어 업자랑 짜고 날 속이려던 거? 아니면 의료기기값 부풀린 거? 어느 쪽부터 이야기할래? 그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얘기해보자. 이혼은 안 돼. 전화를 끊었어요. 일이 틀어지니까 바로 전화가 온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다가도 돈 문제만 나오면
차갑게 굴던 남편이 이번엔 정말 당황한 것 같았죠. 아마도 자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일이 꼬이니 당황했나 봐요. 전 그런 남편에게 다짜고짜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5년 연애, 3년 결혼 생활,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제 들은 대화를 떠올리니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끊임없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30분 만에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현관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비번을 바꾼 전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죠. 안에 있지? 비번은 왜 바꿨어?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현관문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등에 칼 꽂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 너 같으면 살겠니? 왜 그래? 알아듣게 설명해봐.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어? 뭐가 문제냐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린 것도 모자라 초음파 기기에 거기에 건물 임대료까지 어떻게 해볼 심산이었더라? 뭐? 어떻게 이런 걸? 왜? 놀라워? 나보고 병원 일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더니 이렇게 내 돈, 우리 엄마 아빠 돈 빼다가 네 주머니 채우려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평당 500에 반띵한다고 얘기했잖아. 어제 카페에서. 당신 거기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해야. 그게 아니고 우리 건물 빨리 사면 너랑 나 그리고 우리 태어날 아이까지 안정적일 수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 의료 파업이다 뭐다 의사도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니까 확실한 노후 대비가 필요했던 거야. 그 노후 대비가 딴 주머니 만드는 거야? 웃기지 마. 지금부터 모든 말들 다 녹음할 거야. 법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면 생각하고 입 놀려. 괜히 울며불며 개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쁜 뜻이 아니었어.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는데? 좋은 뜻으로 사기친 거야? 사기라니. 그건 좀 뭐? 세무사한테도 물어봤어. 그쪽 상담 기록도 없더라. 거짓말도 잘하더라. 의사 선생님? 당신 세무사를. 그래, 다 알아봤어. 네가 한 모든 거짓말, 계획, 전부. 남편의 한숨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어요. 이러지 말고 일단 문 좀 열어줘.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얼굴? 어제 카페에서 본 게 마지막이야. 그때 본 네 표정으로 충분해.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밀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자신이 그럴듯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나 봐요. 아마 저를 그저 병원 일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연기가 무색하게도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니 더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처음엔 버럭버럭 화를 내더니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다가 결국엔 한숨만 쉬었죠.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그의 거짓말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전 미리 써둔 짐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집에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죠.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어떤 변명도 어떤 사과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 길로 친정에 갔어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죠.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실망하실까 걱정도 됐지만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더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별을 넣은 사기 같은 계획들, 제 등 뒤에서 주고받은 검은 돈 이야기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결혼할 때 그토록 좋아하시던 사위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수는 없었어요.
모든 걸 밝히고 새로 시작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했어요. 특히 아빠는 사위라고 믿고 맡기려 했던 건물에서 사기치려 했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뛰셨죠. 부모님이 평소 알고 지내시던 변호사님과 상담해보니 업무상 배임, 사기미수, 조세 포탈 시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자와 공모해서 견적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나누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하셨죠. 여기에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탈세를 시도하려 했으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계약금 입금 전에 발각되어서 실제 피해는 없었지만 미수에 그친 것도 엄연한 범죄라고 하셨어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도 모든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순순히 서명해줬죠. 어쩌면 제가 가진 증거들로 고소하면 의사 면허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댁에선 또 다른 입장이었어요. 한 번만 봐줄 순 없니? 혼자 쓴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쓴다는 건데 너한테 돈 보내준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아직 젊은데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어디 가서 또 이런 조건 찾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깨달았어요. 초록은 동생이라더니 시어머니의 생각이 남편과 똑같다는 게 소름 돋을 정도로 놀라웠죠. 그제서야 그런초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 자리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좋아하시던 그 말씀도, 의사와 결혼하려면 3개의 열쇠가 있어야 한다던 그 말씀도 모두 결국 이런 속셈이었던 거죠. 옛말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더니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5년을 연애하고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류 한 장에 도장 찍으니 그렇게 쉽게 남이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연애 시절의 다정함도 결혼 초의 배려도 모두 연기였나 봐요. 제 뒤에서는 이미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작 남이었던 사람을 이제서야 제가 남으로 인정한 것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더 오래 함께 했다면, 그래서 정말 저지르고야 말았을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해요. 출판사 일도 다시 시작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중이에요. 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지만 때론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시작을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